자, 그러면 이슬람교의 설립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이슬람교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베두인족이 있었어요. 원래 이 베두인족은 이제 유목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부 중에 그 이제 메카나 메디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을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이제 보면요. 자, 6세기 후반 정도에 들어가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잔틴 제국하고 사사왕조가 대립과 전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료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일단 이제 사막길, 그러니까 비단길을 막혔어. 왜냐하면 비잔틴 제국이나 사산조 왕조 페르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대립 과정에서 길이 막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길로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 바닷길에도 이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요. 원래 바닷길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위에 지도에 보시면 아라비아를 거쳐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 걸프해 쪽으로 들어가요. 오늘날 바그다드 쪽으로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길이 사산조 페르시아하고 비잔티움 제국의 다툼 때문에 막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우회로 해가지고 아라비아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들어가서 홍해 쪽으로 이렇게 갖고 저쪽 이집트로 빠져나가는 그런 길로 이제 바뀌게 돼. 바닷길이.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있었던 메카나 메디나가 중계 그 무역을 통해서 번성하게 돼요. 바닷길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카와 메디나가 원래 조그만 도시, 농촌 마을에 불과했는데, 어촌 마을에 불과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면서 어떻게 점점 커져서 대도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베두인족 중에 일부가 뭐냐면 메카나 메디나에 살게 되면서 원래는 유목민족이었다가 상업민족이 돼요. 근데 문제는 메카나 메디나를 중심으로 했고 이게 중개무역이 번성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반해서 어떻게 되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난 거야. 계급 갈등이 나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부족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유치해서 못 믿어요. 좀 더 뭐냐면 고등한 종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계층 간의 대립, 그 다음에 고등 종교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뭘 탄생하냐면 이슬람교를 탄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슬람교 내용을 보면요. 자, 이슬람교는 누가 창시했냐면 마호메트가 창시했어요. 근데 요즘에 마호메트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무하메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호메트가 좀 익숙한데 포기법이 다 이제 뭐냐면 영어식 발음에서 이제 현지 발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무하메드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 무하메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원래는 그 고아 출신이었다가 20살 때 그 가부를 만났죠. 20살 연상에. 그래갖고 이제 그 가부가 돈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살 이후부터는 거의 한량으로 놀게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명상을 하게 되다가 그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알라 앞에 데려다 주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임명을 받고 창시한 종교가 이슬람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유대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했는데 일단은 이슬람교의 제일 높은 신은 뭐예요? 알라죠. 알라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아랍어로 그냥 신이야, 신, 가시야. 왜냐면 신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그 5명의 선지자를 뒀는데 그 중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그 구약성과 신약성서에 있는 사람이 4명이나 돼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이 파견은 뭐가 되는 거야? 알라가 파견된 선지자죠. 4번째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마호메트야. 5번째. 그러니까 마호메트는 그 예수와 달리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 근데 이제 예전에 기독교가 그러니까 마호메트 입장에 올 때는 이슬람 입장에 올 때는 인간인 예수를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마호메트를 이제 표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 얼굴이 없는 모형으로 표시해. 아예 없거나 그건 뭐냐면 이 마호메트를 뭘로 숭배하는 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신으로 숭배하는 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아예 얼굴 없애거나 아예 모양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얼굴 그렸다는 거는 이건 뭐 이슬람교에서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런 마호메트가 창시된 종교는 신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죠. 그래서 계층의 갈등을 이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고등 종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메카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메카의 기득권자들이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강제로 쫓겨나죠. 그래서 메카에서 그 옆 동네였던 메디나로 쫓겨나는데 이걸 헤지라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헤지라를 보통 몇 년이냐? 622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서적을 할 때 예수 탄생 기점을 짜서 그게 1년이죠. 근데 헤지라에서는 요게 1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할 때 지금 서적에서 622년 빼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뭐냐면 그 이슬람 역에 입각한 원년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디나에서 이제 세력을 키워서 점점 메카를 탄환하고요. 아라비아를 통일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아랍인들이 이슬람을 이제 수용하게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슬람교가 급속하게 확장했던 원인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좀 외워두시면, 첫 번째로는 이슬람 세력에 대항할 세력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사사왕조와 비잔틴 제국은 자기끼리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뭐냐면 힘이 약해졌고요. 그 다음에 지하드가 확대됐다는 거. 지하드. 원래 이 지하드는 원래는 이제 지금 포교 전쟁,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지금 지하드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원래 지하드는 이제 이슬람교에서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은 있지만 그 오행을 수행한 걸 지하드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게 이제 좀 의미가 다른 식으로 이제 변질돼갖고 지하드라고 하면 보통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되게 강조하면서 그 승리를 획득한 가능한 전리품을 얻게 하고 또 성전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뭐냐면 천국 올라가는데 천국은 미녀들이 가득 찼고 적과 뿔이 가득 찬 땅이다. 이렇게 선전함으로써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성전을 일종의 포기의 수단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정복민들에게 자신의 종교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인두세만 내면 지지야만 내면 어떻게 되죠? 나오는데도 그냥 포기의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죠. 예. 그 다음 타 종교에 대한 간용 정책, 강제로 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두세와 토리세만 내면 다른 종교를 믿는 걸 허용해줬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잔틴 제국하고 사사왕조 페르시아와 대비되는 모습들이죠. 얘네들은 자신들의 피정복민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안 믿게 되는데 얘네들은 다 허용해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인두스는 그 계속 내게 돼요. 뭐 다른 이슬람 제국보다는. 근데 토지에서 하라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아랍 민족들이 토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소유의 개념이. 왜냐면 얘네들은 유목민족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다는 이제 사람을 강조했어요. 예. 근데 얘네들도 이제 세계제국 팽창 가정하면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우미야드 왕조 후반기에 들어가면 이들도 상당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토지를 부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운영이 안 돼. 그래서 하라지는 이미 이제 그 뭐냐면 후기 우미야드 왕조 이후부터는 우미야드 왕조 후반부터는 점점 뭐냐면 아랍인들도 부과돼. 의미는 없어져. 그렇지만 뭐만 의미하냐면 지지야. 인두스에는 계속 뭐냐면 비이슬람교들은 이제 부과되는 세고 계속 낳게 되죠. 예. 그 토지세 변천 과정 하나지의 대상은 부과 대상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그때 한번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교리를 볼게요. 자, 이슬람교의 교리가 또 이슬람교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는데 자, 이슬람 교리가 복잡하면 대중화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뭐 종교라든지 어떤 뭐 기계라든지 어떤 학문이라든지 복잡하면 마니아계층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상당히 단순해.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유대인과 조라스교와 또 기독교가 완전히
코드가 비슷해.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개종이 용이했고, 기독교보다 철저하게 더 일신교죠.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선상숭배조차도 반대하죠. 성상이라는 것 자체에, 성상을 아시죠? 그 기독교에서 이제 예수님상, 성모 마리아상, 각종 세인트, 성인상, 이런 것들 만들어 숭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도, 다 우상이라는 생각. 예를 들어, 예수도 일단 사람이 아닌데도 신을 가지고 숭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만들어서 숭배를 한다 해도, 이건 신의 형상이 아니야.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에 신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만든 상일 뿐이지, 거기에 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 그건 이 상일 뿐이다. 우상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형 미술 같은 것들이, 조형물들 다 반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우상숭배, 조형물 반대, 비형상주의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나타난 그 상징적인 알라의 계시를 상징화시킨 것이 뭐냐면 아라베스크예요. 이 아라베스크. 자, 그만큼 철저히 인일신교였고, 그 다음에 이들은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봐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우스파하고 켜도가 딱딱 맞았던 거야. 아리우스파도 뭐죠? 예수를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과 아리우스파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만 이제 뭘 부르는, 갓을 알라로 부르죠. 그러니까 쉽게 아리우스파가 뭐냐면 뭘로 개종했다? 이슬람세로 개종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이건 또 동로마 제국 반감도 있어요. 왜냐면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 종교도 기본적인 뿌리는 뭐예요? 아타나시우스파죠. 그러니까 동방 종교였던 아리우스파가 많거든. 상당히 탄압을 해.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역작용으로 이슬람을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 평등주의, 알라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종족과 계급 차이가 없이 평등하고. 자, 이런 것들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슬람 세력이 확대된 배경이 됐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마호메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주하는 게 상업이야. 그래서 이제 교육력 확보하는 가운데 부를 축적했고, 상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들의 환경이 농사 짓기는 상당히 궁핍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무슨 활동을 했다? 교육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좀 유교적인 측면이 있어. 기독교에서는 이자나 이윤 추구를 반대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윤 추구를 인정해. 물론 이자는, 기독교는 이자에서 뭐랄까, 피와 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걸 이제 유대인한테 맡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자 측면에서 볼 때는 이슬람교는 이자는 없어요. 이자라는 개념이 없어. 얘네는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투자할 만큼 투자할 대상이 이득을 얻으면 공유하는 거야. 그 이득을. 이런 식으로 이자를 대신하거든요. 이자라는 개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상업을 통한 이윤은 인정해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정통 칼리프 시대를 볼게요. 정통 칼리프 시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호메트가 죽은 후에 그 마호메트를 계승자를 칼리프라고 하는데, 그 칼리프를 뭘로 뽑아요? 선거를 통해서 칼리프가 선출한 것을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해요. 이 시대 때는 정교일치 시대죠.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하고 그 다음 교주가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중심지는 메디나였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 그래서 마호메트 영토 확장 정책을 계승해서 이때 이제 아프리카, 페르시아를 영토까지 확장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사산족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런데 이제 제4대 그 칼리프였던 알리 때 뭐냐면 분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분열된 계기는 뭐냐면 마호메트 사이인 알리와 우마이야 간의 대립이 났어. 그때 우마이야는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이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 간에 뭐냐면 누가 칼리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싸움이 나. 그래서 이제 알리를 따르는 사람은 오늘날 시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미야드가를 따르는 사람은 스니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시아파하고 스니파 지금도 갈등이 많죠. 오히려 시아파, 스니파 입장할 때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갈등이 많아. 오히려 기독교를 더 좋아해. 그렇지만 자기 파 같은 이슬람교 안에서는 소시도해요. 예. 그러면 시아파와 스니파의 차이점이 뭐냐?
자, 시아파, 순위파는 그 당시 아까쯤에 말하니까 알리하고 옴미아드 무아위와의 어떤 그 개인적 갈등 이전부터 뭐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계속 있었어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시아파의 이제 얘기는 뭐냐면 그 칼리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무하메드의 친인척이어야 돼. 이렇게 친인척이니까 사인 알리는 어디에요?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이에 반해 순위파는 뭐냐면 마호메트의 그냥 계승자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큰 차이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제 터져 나간 거야. 이 알리하고 그 당시 옴미아드 왕 가문의 싸움에서 터져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일단 그 정통 칼리프에서는 누굴 인정하냐? 시아파는 오직 뭐만 인정해요? 알리만 인정해. 알리만. 왜냐 그 앞에 있었던 1대부터 3대까지는 그 무하메드의 친인척은 아니에요. 친구나 뭐 이렇게 동료들이었지. 그 밑에 부하들이나.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순위파는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명부터 다 인정해. 1대부터 해서 2대까지. 아니 4대까지, 알리까지 4명의 칼리프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는 그 순위파보다 좀 그러니까 약간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좀 많아요. 이걸 좀 설명하려면, 두 번째 설명하려면 이슬람법인 살리아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959페이지 펴보세요. 보통 지금도 정통 이슬람 국가에서는 근대법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살리아법 체계가 이중적인 체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종교 경찰이 계속 유지되잖아.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 국가죠. 예. 그래서 샬리아를 이제 좀 보여드는데 거기 종교법 살리아 있죠. 예. 자, 샬리아는 크게 이제 법 이론과 법 체계로 나누는데 기반이 되는 것은 코란이에요. 코란. 근데 코란은 좀 여기에 뭐냐면 단답형으로 좀 짤막하게 돼 있고 좀 시대화가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재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수나와 하디스는 이제 코란을 보충해 주는, 그러니까 코란은 아니지만 그 당시 누구야? 알리 있죠. 그러니까 알리와 그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이야. 이 수나와 하디스는. 그래서 시아파는 이 코란하고 선지자의 말씀까지는 인정해줘요. 그 샬리아 범위로.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뭐냐면 율리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율리마는 뭐냐면 샬리아 법 해석자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코란과 수나나 하디스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해석. 그래가지고 요 이지아와 피아스를 만드는데 요건 율리마 해석이에요. 근데 율리마 해석은 순위파는 인정해. 근데 시아파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순위파는 좀 더 넓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코란부터 해서 선지자 언행, 그 다음에 그 코란과 수나 하디스를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그 아랍인들 그 지역의 정통적인 간습 이런 것들을 인정해줘. 근데 시아파는 오직 뭐만 인정한다? 코란과 선지자의 말씀들만 인정해. 그러니까 이제 순위파보다 시아파가 뭐죠? 좀 더 원리적인 거죠. 원리적인 거. 자, 다시 앞에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순위파는 그 아라비아 사회의 간행을 중시 여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라비아 사회 간행이라는 거는 이슬람교 탄생 이전부터 쭉 내려왔던 간행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시아파드는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얘네들은 거기 이제 시아파드는 이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만. 이만을 절대 신성시해. 그래서 이만도 이제 그 시아파 이만도 5개의 이만을 숭배하는 5인마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인마파가 있어. 어느 게 다수파일까요? 12개 이만을 숭배하는 그 12인마파가 절대 주류파야. 그 오늘날 이단 있죠? 이단은 12인마파고 지금 오늘날 그 예멘 내전 일어났던 후티족 난민들, 아니 후티족 반군 세력들, 이건 5인마파야. 예. 그런데 12인마파는 이제 주류 계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이 일종의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한다. 물론 순위파도 이만이 있긴 있어요. 이만이. 근데 이 이만은 그 시아파처럼 최고 지도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앞에 이제 이만이라는 친구는 종칭의 의미거나
아니면 그 이슬람교에서는 그 신부나 목사처럼 성직자가 없어요. 성직자가 없어. 뭐만 있냐면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이끄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이만이라고 해. 그 의미가 달라. 이거는. 시아파의 이만과 수니파의 이만이 좀 의미가 다르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달리 이슬람교에서는 성직자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습왕조로 넘어갈게요. 자, 이슬람 세습왕조로 넘어가기 전에 이슬람 제국을 지배했던 민족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 아라비이죠. 우마이야 왕조, 홈미아드 왕조를 세웠고, 그다음 이단이는 그 아바스 왕조를 세운 것은 일단 아라비이지만 그때 이단이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나중에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 등장하죠.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 이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은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9세기 이전까지는. 원래는 중동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 원래는 저쪽 몽골 공원에 있었던 민족들이야. 만주하고. 네. 그런데 이들이 9세기 때 어디로 이동하죠? 투르키스탄,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아바스 왕조의 에미르들이 이 사람들 잡아요. 일종의 노예도 잡은 거야. 이슬람교든 같은 이슬람교들 노예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민족을 노예 삼거든요. 근데 투르크인들이 유목민족이잖아요. 싸움 잘하죠. 이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군인이 돼. 맘모르크, 노예 군인이 되죠. 근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개종을 하죠. 그래서 해방노예가 되지만 일단은 이들이 이제 노예로 이제 해서 맘모르크라는 계층이 되는데, 자, 하여튼 이 해방노예 맘모르크가 나중에 왕조를 세우게 돼요.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독자적인 여러 국가도 만들죠. 대표적인 국가가 뭐예요?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투르크 민족들이 나중에 뭐냐면 이슬람화 돼버려. 예. 그래서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과 그 터키 지역이 그 지역들이 이제 뭐냐면 이슬람화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하여튼 이 투르크인들이 나중에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그 세습 이슬람 왕조였던 우마이야, 옴미야드 왕조를 볼게요. 자, 옴미야드 왕조는 그 당시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야가 다마스쿠스를 이제 수도에서 세운 왕조예요.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 외워두셔야겠죠. 시리아 수도. 그 다음에 그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칼리프가 세습화되죠. 특징은 주둔지 기지들 이제 거점을 강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대개 이제 주둔지 기지는 이제 도시예요. 도시 중심에 이제 을 해서 강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3대역에 거쳐서 제국을 건설했고, 동호는 당나라, 그 다음에 서도는 이비리아 반도까지 진출했죠. 그래서 이제 서고토 왕국을 멸망시키고 어디까지도 공격했죠? 프랑코 왕국을 공격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뚜르 포아티의 전투, 예, 크라스 마르텔이 이제 이들 물리쳤고, 이들은 철저히 아랍 민족주의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슬람교는 아랍 쪽 외에도, 아랍 민족 외에도 뭐 이란인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란 민족들은 차별하고 그 아랍 민족주의, 특히 뭐냐면 아랍 민족, 아랍 안에서도 시리아 계통의 아랍인들을 중심으로 했어. 비시리아 계통은 또 배제하고. 그래서 이들은 신 앞에, 알라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진정한 이슬람 제국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아랍 제국을 호칭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오미야드 왕조에 있었던 비시리아 계통의 아랍인가, 그 다음에 이란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차별 정책에. 그러면서 그 반 오미야드 왕조가 형성이 됐고, 그 당시 주요 그 거점, 반 오미야드 왕조의 주요 중심이 됐던 것이 아바스 가문이에요. 이 아바스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요들은 이 가문은 아랍인 가문이에요. 이란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아바스 가문의 선조가 시아파에 하고 연결돼 있어. 또 얘는 또 수니파지만 이상하게 이제 이들은 시아파하고 또 연결된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시아파의 이단인들이 이 아바스 가문과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아바스 가문과 그 다음에 시아파 이단인과 뭐냐면 결합이 돼가지고 누굴 멸망시켜요? 옴미야드 왕조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아라비아 계통의 무순이 우월성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조가 아바스 왕조죠. 자, 아바스 왕조는
그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식국이라고 불려. 대식국. 8세기 때부터 이제 등장했던 왕조인데, 자, 아바스 왕조는 기본적으로 누가 세웠죠? 아바스 가문이 세웠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란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 왕조는 아니에요. 수니파 왕조예요. 근데 왜 아바스 왕조가 시아파 왕조가 아니었냐면 결정적 시아파가 그 소수파예요. 네. 그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90%는 뭐죠? 수니파죠. 10% 시아파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를 내다보고 통치할 수 없어. 그 거대한 제국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니파는 계속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물론 그 중에 이제 일부 강경 그 이란인들은 그 아바스 정책에 좀 약간 불만을 가지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요. 진압당했지만, 그렇지만 시아파도 이란인도 포괄하는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바스 왕조 때부터는 그 이슬람을 믿는다면 다 같이 평등하는 진정한 이슬람 제국을 설립했죠. 자,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죠. 이거 외워두시고요. 제2대 만수 때 만들어진 도시야. 이 바그다드는 일종 계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곳에 수도를 정한 게 아니라 예전에 조그만 도시에 불과했는데 이걸 이제 더 확장시켜 계획 도시를 만든 거야. 바그다드는 계획 도시였다. 그리고 동서교통의 중심 역할이었고, 그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됐냐면 100만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8세기 때, 그래서 10세기 때까지 인구가 100만 정도 넘는 도시는 두 개가 있었어. 하나가 당나라 장안, 또 하나가 요 바그다드. 그래서 이 두 개 양대 도시가 있었다는 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다음 아랍계와 그다음 이단인 같은 비아랍계가 조화를 이뤘고, 중국의 장안과 함께 동서 문화의 교류지와 교육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바그다드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이때 이제 천재교육 세계에서 바그다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랍 우대 정책을 폐지했죠. 그래서 모든 이슬람교의 평등을 포방했고, 민족에 상관없이 인지를 등용했고요. 비아랍 계통의 인두세를 폐지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슬람교만 믿으면 인두세를 내지 않도록 했고요. 그래서 아랍인들 특권을 폐지하면서 예전에 이제 소외됐던 시아파 계통 이단인들이 많이 등용했고, 그 다음에 궁중의 친위대 이단인과 맘루크 병이 구성된데, 이 맘루크 때가 이때부터 등장해. 그래서 아바스 왕조 때는 그다음 중앙이나 그다음 지방 에미르라는 장관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투르크인들을 잡아가지고 뭐냐면 노예로 삼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을 노예 병사를 만들었는데, 물론 투르크인들은 나중에 뭘 믿어요?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이제 해방이 돼요. 왜냐하면 샬리아에 따르면, 쿠란에 따르면 같은 이슬람교들은 노예 삼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들이 이제 구성이 됐다. 그 다음에 세금 제도에서 아랍인과 아랍인 간의 어떤 차별 폐지되면서 이슬람만 믿으면 인두세가 면제됐고, 그다음 아랍인들의 정복지 토지세금을 부과했다. 원래 아랍인들은 그러니까 인두세도 토지세가 면제되었죠. 하나지. 근데 오미야드 왕조 후반기 때부터 이것이 세금을 부과되기 시작했고, 아바스 왕조 때는 아예 이제 아랍인도 토지를 내게요. 왜냐하면 아랍인들도 이제 뭘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아랍인의 의미가 변하는데, 지금은 베두인족,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베두인족 외에도 우리가 아는 이제 이집트, 시리아, 그 다음에 등등에 사는 사람도 다 아랍인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아랍인은 초창기 아랍인은 뭐예요? 베두인족이에요. 베두인족은 그 셈족 계통이거든요. 근데 주변을 확장하면서 이슬람교를 믿고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들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랍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랍인의 외연이 어떻게 될까요? 확장됐다는 거. 그렇다고 주의할 점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그 아랍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아랍인도 아니고 확장됐지만 이단인들은 아직까지 뭘 사용하죠? 이단어를 사용해. 이단어와 아랍어는 달라요. 근본이. 이단어는 뭐죠? 인도 유럽어 계통이고, 그 다음에 아랍인들은 셈족, 햄족 계통이야. 아랍어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아랍인의 범위가 확대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중국사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탈라스 전투가 일어났죠.
당나라. 그래갖고 8세기 중엽에 탈라스 전투가 일어났고, 그때 이제 중국에 뭐가 전파됐죠? 제지수 전파됐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탈라스 전투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제가 언급했어요. 중국사 할 때.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이란 계통의 페르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서 그 대표적인 이제 야가 아라비아 나이트 천일야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돈 알라스 시대 때 이슬람 문화의 번성을 상징했고, 이 아라비아 야는 그 천일 동안 천 가지 얘기를 에피소드로 해갖고 옴니부시 형식으로 구성된 건데, 이게 이제 그 안에 보면 그 페르시아 내용도 있고 예전부터, 아랍인 내용도 인도 서사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내려왔던 걸 다 종합했다 보시면 돼요. 그 이야기 속에 그 아랍어를 공용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지방세력 대도의 에미드 같은 지방세력 등장했고, 그날 셀주크 투르크에 축소됐고, 그래서 한동안 그 그 이란 계통의 왕조한테 예속이 당해요. 일종의 보호국 되죠. 샤만 왕조나 부하이 왕조. 그러다가 또 셀주크 투르크의 보호에 듣다가, 그래서 간신히 바그다드만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몽골에 의해서 멸망당해. 이란국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슬람 분을 보면 하루 알라드 시대 이후에 이제 크게 3명의 칼리프가 등장하죠. 아바스 왕조 때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후기 우미야드. 후기 우미야드 왕조는 어떻게 했냐면, 아바스 왕조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그 당시 우마야 왕조의 후손들 대규모 처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운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저쪽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 건너서 거기에 이제 세력을 띄웠고, 원래 그 우미야드 왕조 그 세력 범위였잖아요. 거기에 세워진 왕조가 우미야드 왕조야. 물론 후기 우미야드 왕조는 이제 그 후에 여러 왕조들 이슬람 왕조로 계승이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제 그 계승 왕조 중에 하나가 그레나다 왕조죠. 그러다가 이제 안전히 물러나게 되는데, 하여튼 이 후기 우미야드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에 세워진 왕조고요. 그 이베리아 반도가 일종의 이슬람 문화를 어디에 전파시키는데 허브 역할을 했죠? 기독교, 유럽에 전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아까 제지술도 후기 우미야드 왕조를 거쳐가지고 어디에 건너간 거야? 유럽을 건너갔고, 12세기 때 12세기 르네상스 있죠? 요것도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메카가 됐던, 허브 역할을 했던 것이 이베리아 반도 쪽이죠.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있고, 파티마 왕조는 이집트에 있었던 왕조인데, 이 왕조는 이제 시아파 왕조예요. 이 특징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후기 우미야드 왕조를 좀 볼게요. 자, 정치적으로 보면, 자, 서우토 왕국을 멸망시켰다는데, 이건 좀 약간, 그 전에,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왕조가 이제 기독교 왕국이었던 서우토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미야드 왕조가 이 서우토 왕조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 아바스 왕조에서 오미야드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그 중에 일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우토 왕조를 멸망시킨 거는 후기 오미야드 왕조가 아니라 그 전에 오미야드 왕조 때부터 멸망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도가 어디였냐면 코르도바였어. 그래서 이 코르도바는 서방 이슬람의 중심지 그런 역할을 했고, 자신을 칼리프라 지칭했죠.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동 칼리프하고 이제 대비된 존재였는데, 거기에 중복된 내용이 있네. 거기 서방 이슬람의 중심지 그 내용을 좀 지워주세요. 서칼리프 부분에. 그리고 코르도바는 서방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국제도시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베리아와 북아프리카를 장악하고 그 오미야드 왕가의 일족대세였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 기술 도입해서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켰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다. 예.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면 이슬람, 비잔티움, 그리스 문화가 혼합됐고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신학을 연구했고 기독교 자유를 종교 자유를 인정했고, 그다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학문과 예술 활동도 종사했다. 그러니까 이슬람 왕조였지만 유대인과 기독교를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종교적 포용성도 상당히
넓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건축 양식으로서 대표적인, 나중에 이제 우미야도 왕조, 후기 우미야도 왕조가 망하고 그대로 이제 후기 이베리아 반도 여러 또 이슬람 왕조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그레나다 왕국에서 아함브라마 궁전이 되게 유명하죠. 그 알케자르 궁전이나 메기스타 사원 등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가시고 유럽에 좀 가보시면 거의 이슬람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가보면 뭐가 많냐면 이슬람 궁중들이 되게 많아요. 모스크들이 많고, 이거는 오랫동안 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 영향을 받은 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기독교의 공교가 11세기에 멸망을 했다. 그래서 후기 오미야도 왕조였던 나라지 왕조의 수도 그레나다가 에스파냐에게 정복되면서 재정복 운동이 끝난. 요걸 이제 그 예전에 얘기했던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재정복 운동을 펼쳤다고 했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 당시 누굴 몰아냈어요? 이슬람 세력을 몰아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11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5세기 때까지 지속이 돼. 11세기 멸망이 됐는데 11세기에서 15세기 여기 좀 적어주시면 되겠네. 예. 그래서 거의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고요. 그 재정복 운동을. 자, 그러면 후기 우미야도 왕조의 의의를 보면 이슬람 비잔티움 문화, 그리스 문화를 결합시키고 이슬람 문화를 유럽 문화에 크게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했고 12세기 때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의 건축과 장식에도 영향을 줬고 지금도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보시면 그 이슬람 사원 양식이 많이 남아있어요. 건축이나.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왕조 볼게요. 파티마 왕조가 있었다고 했죠. 시아파 계통의 왕조인데 이 시아파 계통의 왕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좀 특징이 뭐냐면 시아파도 보면 두 개의 파가 있었다고 했죠. 5개의 이만을 하는 5인마파. 그 다음에 정통파가 뭐냐면 12인마파인데 이들은 12인마파가 아니라 5인마파야. 5인마파는 특징이 뭐냐면 그 이스마일파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암살을 주로 해요. 암살. 그래서 그 이스마일파 5인마파. 그러니까 시아파 안에서도 비주류 계통이 세운 왕조예요. 예. 원래는 근데 문제는 파티마 왕조 자체, 그 이집트 주는 수니파 왕조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 뭐냐면 세력들이 이집트를 점령해갖고 세운 왕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들은 카이로 수도에서 이집트를 건국했고 수도였고 이집트에서 건국했고 칼리프라고 칭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시리아 북부 아프리카 일대를 지배했고 십자군의 지속적인 공격을 세대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아유브 왕조가 왜 멸망돼요. 아유브 왕조는 그 수니파가 집권하는 이 수니파인데 누가 유명 살라딘. 살라딘도 엄밀히 말하면 이집트인이 세운 왕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라딘은 이제 오늘날 쿠르드 민족 있죠. 이 쿠르드 계통의 민족인데 이 민족이 그러니까 쿠르드 계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파티마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아유브 왕조에서였던 살라딘이 유명하죠. 3차 십자군 운동을 유발시킨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되게 간대한 정책들을 냈죠. 그래서 예전에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을 다 죽였잖아. 근데 얘네들은 풀어줬고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자기가 돈을 그냥 개인 돈을 풀어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줬고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살라딘은. 그러니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유브 왕조를 계승한 왕조가 맘루크 왕조인데 맘루크라는 말 자체가 누가 세웠다는 거야?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병사가 세웠던 왕조죠. 그래서 아유브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 왕조 특징은 뭐냐면 시리아에서 몽고군을 격파했어. 이게 대단한 건데 그 당시 13세기 때 몽고군은 천하무적이었죠. 시조고 다녔잖아. 근데 유일하게 이 몽고군이 이 맘루크 왕조를 개판 싸운 정체가 아일잘투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맘루크 왕조가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카나 메디아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카나 메디아의 보호권을 오스만 트르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맘루크 왕조가 가지고 있었다가 언제 멸망해요?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농업 생산 향상됐고 지중해 인도양 무역의 이익을 독점했고요. 그래서 카이로는 수니파 이슬람군의 중심지로 부각됐다. 그
그럼 이란 지방에는 시아파 계통의 왕족이 등장해요. 샤파르 왕조, 샤만 왕조, 부하이 왕조. 이 왕조들은 앞에 언급했던 이제 후기 오미야드 왕조하고 파티마 왕조의 같이 자신들을 이제 왕을 칼리프라 칭하진 않아. 그렇지만 이란에서 상당히 강성한 왕조들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하이 왕조 같은 경우에는 아바스 왕조를 또 장악을 하죠. 일종의 계대 국가로 만들어.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와 갖고 이들 또 몰아내지만, 자, 그래서 이란 지역에 이제 그런 왕조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셀주크 투르크 제국을 볼게요. 자, 투르크의 이슬람화. 아까 전에 설명했죠. 투르크족들이 서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면 이슬람화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투르크 계통의 왕족 중에 셀주크 투르크가 있어요. 11세기 때 등장한. 그래서 이제 수도는 코니아라는 곳을 두고 투그리베그가 바그다드에서 성립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부하이 왕조를 타도하는 과정에서 아바스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획득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는 코니아지만 일종의 제국 자체는 바그다드에 설립한 거야. 바그다드에 입성해가지고 무슨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슐탄이라는 칭호를 받기 때문에 이때부터 칼리프는 뭐다? 종교 지도자. 슐탄은 정치 지도자다. 그러니까 칼리프와 술탄의 제도가 이제 분리됐는데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때는 다시 칼리프 술탄 제도로 합쳐졌죠. 재정일지도. 그래서 이제 대제국을 건설할 때 이제 술탄 마리크샤 할 때는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대제국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재상이었던 린제 안부르크의 개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제국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한 비잔티움 제국을 점령했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소아시아 반도까지 진출하게 해요. 이게 이제 그 비잔티움 제국의 큰 타격이야. 소아시아 반도는 그 당시에 경제적 중심지였고요. 그 다음에 또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군사를 징발할 때 거기에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징발됐거든요. 근데 핵심 지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한테 원조를 한 거죠? 우르반 2세 교황한테 원조를 하면서 교황은 이제 자신이 또 한번 주도권을 잡고 예루살렘의 성기 보호 등등을 명분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을 유발할 때 이때 셀주크 투르크가 단합을 했으면 아주 강성했을 텐데 문제는 셀주크 투르크의 중앙 정부가 되게 약할 때고 각각의 지방 세력들이 막 분열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장악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망을 보면 지방 세력대 잔립,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슬람 암살자 조직. 이건 이제 그 7인마파, 이스마일,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 5인마파가 아니라 7인마파네. 그 인마파 중에 5개를 보시는 게 아니라 7인마파라고 있어요. 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7인마파, 12인마파, 예, 그 중에 소수 부족이 7인만 봤거든요. 그래서 12인마파가 주 세력이고, 그 이스마일파라고 해갖고 이제 얘네들 암살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주요 요인들이 암살당했고, 그 다음에 호라주 왕국이 해갖고 이 호라주 왕국은 이란 계통의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공격을 받고 1차에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호라주 왕국이 또 누구한테 멸망하죠? 징기스칸한테 멸망하죠. 그 징기스칸이 호라주 왕국 왜 멸망시킨가 예전에 얘기했을 텐데, 그 호라주 왕국의 사신을 파견했는데 그 호라주 왕국의 한 성주가 그 징기스칸 사신들 잡아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보복 차원에서 공격을 했고, 호라주 왕국을 점령하니까 이거 보니까 서쪽에 더 좋은 땅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방 원정을 하게 된 거죠. 자, 하여튼 이때 호라주 왕국이 멸망 후에 다시 부흥했어, 셀주크 투르크가. 그렇지만 몽고의 침으로 최종 멸망하게 돼요. 그때 이제 같이 멸망했던 왕조가 어떤 왕조죠? 아바스 왕조죠.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하고 셀주크 투르크는 같이 멸망해요. 근데 그걸 이제 좀 약간 혼란을 주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 어떤 강사분은 이제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셀주크 투르크는 여러 지방 세력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세력 중에 저쪽 소아시아 반도에 세웠던 나라가 있어. 그 지방 세력들 중에 그게 룸 셀주크 투르크야.
그러니까 눈셀주크 투르크는 셀주크 투르크를 계승한 국가지만 엄연히 다른 국가예요. 그래서 이 눈셀주크 투르크가 있었는데 그 눈셀주크 투르크도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되냐면 이란국의 그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란국 지배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몽고족한테 망해요. 근데 그 눈셀주크 투르크의 여러 자녀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자녀 세력들이 이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야.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그 자녀 세력을 통합해갖고 소아시아 반도를 기반으로 해서 오스만 투르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주크 투르크는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멸망했다? 몽고족들이 멸망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중에 셀주크 투르크의 자녀 세력 중에 룸셀주크 투르크의 자녀 세력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오스만 투르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이그타 제도라 해서 군사적 봉건제가 했다. 자, 이그타 제도는 원래 셀주크 투르크에서 처음 시작한 제도는 아니고요. 투르크 민족들이 예전부터 했었던 제도인데, 이건 뭐냐면, 그 정복지들, 일종의 지배를 줘요. 정복지를 이제, 일종의 투르크 귀족들에게 주죠. 그리고 이 투르크 귀족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직 군사훈련만, 기마병 양성. 그런 게 이제 이그타 제도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지역을 공지를 받으면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군사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지의 농민들을 지배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또 군역에 의무를, 그러니까 일종의 지배권을 주는 거야. 그리고 또 군사적 어떤 그것을 양성하기 위한 경제적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그타 제도예요. 나중에 이그타 제도를 좀 약간 오스만 투르크가 변형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무슨 제도죠? 이그타 제도, 티마드 제도. 네. 티마드 제도인데, 티마드 제도는 지배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그타 제도는 지배권을 주는 거잖아요. 티마드 제도는 우리식으로 따면 수조권을 주는 거야. 수조권을 둬서 기병들을 양성하는 거야. 시파이라는 기병들 있죠? 네. 그 지방에 이제, 그런 티마드를 바탕으로 해서 양성된 기병들, 티마드 시파이라고 하는데, 이 티마드 시파이들을 양성하는데, 그 티마드 영지를 준 거죠. 예. 그래서, 이그타 제도 예전에, 티마드 제도와 함께, 같이 비교해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근데 이런 셀주크 투르크도 누구한테 멸망했다고 했죠? 이란국한테 멸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쿠블라이 칸의 동생이었던 훌라그가 이란국을 건립해요. 근데 이란국이란 말은 요즘에 정확하지 않다. 비판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훌라그가 건립한 울루스 해갖고 요즘 훌라그 울루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란국 하니까 그냥 이란국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란국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탄압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문을 불타고 코란도 불태우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국교화돼요. 그래서 이란 이슬람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처음에는 뭘 믿었냐면 네스토리우스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그 네스토리우스를 믿었지만 문제는 몽고인들이 되게 극소수잖아요. 전복자고. 그 대다수는 못 믿고 있어. 이스라엘을 믿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혼혈이 돼요. 그래가지고 혼혈이 되면서 이제 뭘 믿게 돼요? 이슬람을 믿게 돼. 그래서 예전에 이슬람을 탄압했지만 이슬람의 보호자로서 이슬람 문명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두세 가축세 중심의 몽골식 세제들, 토지세 중심의 이슬람 세제도 곤치고 농촌 부흥을 노력했고, 그렇지만 이 이란국도 귀족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14세기 때 여러 소국들이 분열됐고요. 이때 이제 소국들은 누구한테 멸망했냐면 티무르 제국한테 멸망하게 돼요. 티무르 제국. 자, 티무르 넘어가죠. 티무르 제국은 티무르가 만들고 나서 티무르 때 최국조로 오려서 금방 망했어요. 그 아들들이 몇 명 있었는데 흐지부지했어. 네. 그러니까 티무르 제국은 이제 14세기 때 반짝했다가 망했던 왕인데, 일단은 그 지도에 보면 티무르 제국의 영역 있죠? 요걸 좀 파두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복왕이에요. 그래서 징기스칸 그 다음에 정복왕. 자칭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징기스칸 후손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못 믿어요. 자칭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목민족들의 그 뭐냐면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은 자칭 뭐냐면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목민족들에는 황금 신용만이 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혈통상 우리가 따져볼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내세웠던 거고, 수도는 어디였냐? 자, 사마르칸트죠.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동서교육의 중심지였고 동방의 로마가 보였다. 그래서 사마르칸트도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몽골족의 정통과 이슬람 문화를 결합해서 군대 조직을 해서 정복정 전쟁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출신이 어디냐면 차카타이 왕국이에요. 예. 그래서 차카타이 왕국은 원래 그 차카타이라는 사람이 그 세운 왕국인데, 이때 이 차카타이는 오고타이를 나중에 먹어요. 오고타이 왕국을. 근데 나중에 분열이 나서 동차카타이, 서차카타이 이렇게 이제 그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동차카타이와 서차카타이를 통합해서 먹고 또 나가서 이란국이 분열돼 있으니까 이란국까지 병합을 해.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해요. 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를 바야지드 1세를 잡죠. 무슨 전투죠? 앙칼라 전투죠. 그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초와 관련돼서 한번 언급됐으니까. 그 앙칼라 전투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는 이때 이제 뭐냐면 잘 나갔다가 갑자기 또 이 사람이 이제 바야지드 1세가 잡히니까 그 후로 뭐냐면 황제가 없는 시대가 일어나. 이걸 대공의 시대라고 하죠. 대공의 시대. 네. 그러다가 이제 혼란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 틀에 잡히는데, 그리고 러시아 남부를 공격해. 키차쿠 왕국을 공격해요. 근데 키차쿠 왕국을 공격했어. 타격만 입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키차쿠 왕국을 이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공격하면 인도까지 공격하죠. 인도에 그 당시에는 델리 슐탄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델리 슐탄 왕조를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왕조인가요?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걸 멸망시키고 사이드 왕조를 세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도 델리 왕조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잠깐만요. 몇 번째 왕조야? 투그라 왕조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정복했으면 뭔가 행정고용 설치하고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 약탈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뭘 하냐면 사이드 왕조가 건립이. 그러니까 사이드 왕조가 이제 뭐냐면 티모르 제국이 세운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그때 약탈하고 돌아가면서 그 왕조가 멸망하고 투구르 제국이 멸망하고 투구 왕조가 멸망하고 그때 네 번째 왕조가 사이드 왕조예요. 예. 그래서 건립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정복만 계속 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어디까지 공격을 명나라 원정까지 가요. 예. 명나라 원정을 왜 갔냐면 명나라가 누굴 멸망시켰죠? 원나라를 멸망시켰잖아. 근데 자신을 뭐라고 해요? 징기스칸 후손이니까 징기스칸 후손으로서 이들을 선조의 나를 멸망시켰던 명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도중에 죽게 돼. 그러니까 아마 명나라는 자기들 원정했는지 잘 몰랐을 건지 그런 설도 있고 알았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화의 원정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티모르 제국이 공격한다는 소식이 드니까 후방을 치고자 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중에 울류그백을 하는 사람인데 천문대에 건설했고, 자, 그 후에는 흐지부지 했어요. 그래서 우즈베크족에 이제 침해받고,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자, 문화적으로 보면, 이슬람, 이란, 중국 문화에 큰 융합을 했고, 세미나가 발전됐고, 그 다음에 동서 문화에 크게 발전이 있고, 현대 중앙아시아의 정통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그래서 보통 투르키스탄을 묶어낼 수 있는 인물이 뭐냐면, 티무르야. 그래서 서유럽, 유럽 제국을, 그러니까 유럽 통합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 칼디지죠. 그와 같은 비슷한 역할. 그래서 투르크스탄 지역이 지금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잖아요. 터키도 있고. 그래서 터키와 투르키스탄을 묶는 대투르크주의. 그래서 이걸 하나를 묶는 그 상징적 인물로서 누굴 드냐면 티무르를 들어요. 티무르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에 이제 그 투르크 민족주의는 나중에 생긴 거고 터키가 탄생하는. 그렇지만 중앙아시아와 그 당시 터키를 하나로 묶는 그런 뭐냐면 투르크 문화의 상징적 역할을 했다. 티무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그 티모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슬람 세계는 세 개로 나눠지죠. 인도는 무굴 왕조로, 그 다음에 이란은 시아파 왕조인 샤파피 왕조로, 그 다음에 저쪽 동부 지역은 오스만 왕조, 그 다음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르키스탄 지역 있죠? 그 지역에는 부하라, 시바, 그 다음에 코반드 왕국이 분열되는데, 이 왕조들은 특징이 뭐냐면 몽골 계통인데, 그 당시에 몽골 계통들은 완전한 순수한 몽골 계통은 없어요. 투르크 계통과 혼혈이 됐어. 예. 그래갖고 그 세 개 왕조가 있었지만 이 왕조도 제정 러시아에 의해서 하나하나 통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르키스탄 지역이 이제 제정 러시아적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티모르 제국 했고, 티모르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샤파피 왕조를 볼게요. 샤파피 왕조. 샤파피 왕조는 이제 그 2단계 왕조인데, 자, 건국 배경을 보면 15세기 말에 티모르 왕조가 붕괴되면서 그 중동 지역은 크게 이제 투르크 지역하고 페르시아 지역 이렇게 분열되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했던 이란 계통이 샤파피 왕조예요. 그래서 건국은 이제 이스마일 1세가 이제 수도 이스파한을 정해가지고 했고, 정치적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에 대응해서 페르시아 정통의 종칭 샤라를 칭했다. 그래서 자신의 술탄을 칭하지 않고 샤라고 칭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페르시아 민족주의예요. 내가 시아파를 믿고 샤라고 칭한 것도 페르시아 민족주의야. 왜냐 그 앞에 있었던 다른 그 중동 계통은 뭘 믿어요? 수니파를 믿잖아요. 상당수가. 그래서 자신을 시아파 이제 내세워서 시아파의 국교야. 그리고 시아파도 이제 7인마파, 12인마파가 있었다고 했죠. 정통은 뭐라고 했어요? 7인마파가 아니라 12인마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정국가 12인마파의 국교하고, 거꾸로 7인마파는 뭐냐면 그 예멘이나 그런 게 다른 지역에 믿는 인마파들은 뭐냐면 이란이야. 시아파도 별로 안 좋아해. 12인마파는 제 7인마파는. 그래가지고 이제 신정국가 있고 이란 민족을 통일시켜서 이란들이 시아파를 설립해서 민족의식을 확립했고, 시아파 이후의 종파는 억압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순위파들은 많이 쫓겨나요. 특히 시아파 같은 경우 소수파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리주의이고 뭐냐면 순위파에 대해 강경하게 돼. 거꾸로 오스만 투르크도 뭐냐면 상당히 강경해요. 얘네들도. 그래서 기독교는 받아들이지만 허용하지만 시아파는 절대 안 돼. 시아파 탄압을 해.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페르시아 문화를 좀 받아들이긴 했어요. 오스만 투르크도. 근데 서로 간에 체제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 문화는 안 받아들여. 그리고 후반기에다가 오히려 무슨 문화를 받아들이죠?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소리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안 좋았어.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시아파, 순위파 갈등도 있었지만 그 밑에는 민족 간의 갈등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페르시아를 바탕으로 이란의 정통 문화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간의 관계에서 이제 유럽 상인과 카톨릭 상인들 또, 그러니까 순위파는 인정 안 하지만 또 유럽인들은 또 받아들여. 카톨릭도 포용해주고. 예. 신앙의 자유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죠. 시아파, 순위파는 사이가 안 좋지만 카톨릭은 서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네치아 같은 유럽 상인들 거래에서 그 당시 이스파한은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부각이 됐고요. 경제적으로 비단 양탕자를 생산했고, 그다음 걸프의 호르무즈는 국제 무역을 번성했고 중개 무역 장려했다. 이거는 뭐 그 당시 페르시아는 이제 중간 딱 동서고통의 요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궁중 내부에 이제 세력 다툼과 혼란 등등해서 있고. 그 다음에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그러니까 신식군대는 이제 서양식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대립, 전력의 저하 등등 해가지고 또 주변 이민족의 침략 등해서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계승한 왕조가 카자드 왕조예요. 예, 카자드 왕조. 그래서 샤파피 왕조 다음에 18세기 때 그 다음에 그 카자드 왕조가 있고, 이 카자드 왕조를 멸망시킨 왕조가 파라비 왕조가 있어. 예. 그러다가 무슨 혁명이 일어나죠?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죠. 호메이 혁명. 그래서 호메이 때는 이제 뭐냐면 신정국가 형태에다가 또 특유의 공화국 있죠. 서양식 공화국 형태를 연결되는 그러니까 세속 정치를 하면서도 몰라요. 신정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속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 신정 성직자 개입을 하잖아.
예, 좀 약간 독특한 어떤 뭐랄까 그 이슬람식 그 어떤 공화국 지금 행해지고 있죠. 하여튼 샤파피, 카자르 그 다음에 이제 하라비 이렇게 이제 세 개 왕조가 그 이란 계통의 왕조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문화로 넘어갈게요. 자, 이슬람의 문화도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슬람 문화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이고 국제적이고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종교이면서도 그 종교를 바탕으로 생활 양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코란에 따른 문화, 그래서 예를 들어 우상 숭배를 금지해서 그러다 보니 조형 미술이 쇠퇴되고 그래서 아랍어가 통일오고 그래서 코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돼요. 뭘로 하죠? 아랍어. 근데 문제는 그 아랍어를 익숙한 그 이슬람교도도 있지만 지금 거의 상당수가 비아랍권이잖아. 이슬람.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코란이냐? 그러니까 융통성을 반의하죠. 아랍어로 번역하지 못해도 그 밑에 주석은 달 수 있어. 그러니까 아랍어를 이렇게 일단 써놔요. 그 밑에 번역이 아니라 주석을 다는 거야. 그래서 아랍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은 뭘 밑에 보고 하는 거야? 주석을 보고 배우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랍인들 자체가 도시 문화야. 이들이 유목민주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에 상업을 주도 했기 때문에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슬람 문화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종합적이다 했죠? 국제적이고. 그래서 자신의 학문뿐만 아니라 외래 학문과 동시에 존중했는데 어느 것이 고유 학문이고 어떤 것이 외래 학문인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고유 학문은 코란과 이슬람을 통해서 파생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학과 법학, 신학은 코란을 연구하는 거고 법학은 뭐죠? 샬리아죠. 샬리아. 그 다음에 코란은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문법학이나 수사학 같은 것들 이제 등장했고 외래 학문은 이슬람 세계가 팽창해가면서 주변의 것을 통합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 오리엔트 과학 문화 이런 고대 문화를 계속 발전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철학이니 의학이니 뭐 자연과학 등등등은 외래 학문이야. 수학 같은 것들은. 예. 예. 이렇게 이제 고유 학문과 외래 학문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교리적으로 보면 이제 특징은 코란을 중심으로 했고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알라의 예언자 마호메트, 무하메드가 최종적인 진리의 계시자로 보고 아까 얘기했지만 마호메트는 신이 아니라 뭘로 보죠? 인간으로 보고 예수도 네 번째 선지자죠? 이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에서는 육신과 오행을 강조하는데 오행은 이슬람교도로서 행해야 할 5가지 행동을 말해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오행을 수행한다는 걸 지하드라고요. 근데 의미가 좀 변질해갖고 지하드들 종교전쟁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샤하드 공원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도는 항상 이제 이슬람교를 임명할 때 알라가 유일한 신이며 그 다음에 그 마호메트가 유일한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이런 것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하루에 5번씩 메카에 향해서 기도를 하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이슬람교도는 항상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터키 같은 세속 국가들은 이제 세속화된 국가들은 자신이 이슬람교 믿어도 그렇게 꼭 5번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해. 네? 마음속으로만. 예. 그런데 정통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9월 동안 9월은 라마단이라 해가지고 라마단은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 갈 때 그 다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해가 지지 않을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뭐야? 먹질 않아. 해가 지고 나서 먹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교도에 뭐가 비만이 생긴 거야. 왜냐면 그때 한짝 굶으면 아침, 점심 굶잖아. 저녁을 함께 해서 가니까 그때는 진짜 축제 분위기예요. 맨날 먹자판이야. 운동도 하고 그냥 자니까 어떻게 살이 비둥비둥 찌는 거지. 예.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의 2.5% 기부한 종교세를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2.5% 기부하는 거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가보시면 되게 좋죠. 그거 가보면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면제해줘. 관리비 다 면제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무상교육이에요. 그 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부자잖아. 얘네들이 다 기부하는 거야. 국가 재정에. 그래갖고 좋은 점도 있지만 뭐 나쁜 점도 되게 많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갈 때 이제 그냥 가리고 나가야 되고 지금 뭐 선거권도 없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된 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야
운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누스거리가 되는 거지. 여자가 운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일생에 한 번 메카를 수리해야 하죠. 그래서 5가지를 이제 수행을 한다. 이걸 지하도 한다. 그 다음 육신은 6가지를 믿어야 돼. 자, 알라를 믿고, 그 다음에, 천사. 무하메드가 이제 기도 드릴 때 천사가 내려와서 뭐냐면, 저희 알라 신한테 이제, 데리고 왔다고 했죠. 천사의 존재를 믿고, 쿠란을 믿고, 예언자 무하메드, 네세를 믿고, 예정. 예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됐다는 거야. 신의 뜻에. 인샬라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슬람교도 신의 뜻대로 인샬라라고 하죠. 신의 모든 의지가 다 결정돼. 노아와 비슷해요. 개신교와 비슷해. 모든 게 다 결정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좀 비교해 볼게요. 자, 공통점은 유일신 사상이고, 그 다음 구약성경의 창세기 시편을 믿고, 천사의 존재를 믿고, 내세는 예정을 가진다고 했죠. 근데 차이점은 이슬람교는 승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없어. 아까 전에 말했죠? 그 이만이라는 존재도 성직자가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이끄는 자뿐이지 성직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일반 신론 성지를 통해서 신과 접할 수 있다고 하나, 물론 카톨릭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슬람 모든 모슬렘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나 직접 교감할 수 있다. 신과. 이렇게 개념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원죄 개념을 부정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 삼일체설을 부정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 믿음뿐만 아니라, 이건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슬람교는 믿음뿐만 아니라 선의 실천을 통해 구원을 받을. 선의 실천은 뭐야? 오행을 행해줘야지. 오행을 하지 않으면 믿음 가지고는 가지 못해. 육신 가지고 가지 못해. 오행을 꼭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생활 규범과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코란에 명시한 것처럼 음주, 도박, 탐욕, 거짓말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 여자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거지만 4명을 허용했다. 그래갖고 무하메드도 12명을 뒀다고 그래요. 12명. 예, 4명을 뒀는데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는 정복 전쟁 와중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또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여자들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일종의 사회 구제 차원에서 4명을 뒀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는 이슬람 교도들이 다 4명을 둔 게 아니라 지금 세속 국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 국가는 이슬람을 국교화하지 않는 국가야. 그러니까 터키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국가에서 4명 못 둬요. 여기는 샬리아에서는 4명을 두지만 여기 근대법을 도와서 통치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다수가 이슬람을 믿지만 샬리아는 통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일부 1차제 국가예요. 그렇지만 샬리아 법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 이것도 인정해요. 세속법하고 같이 인정. 그런 나라는 줄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슬람 교도라도 4명 못 둬요. 4명 뒀다가 뭐야? 주번죄로 처벌받아.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나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돼지고기를 얘네들 또 뭐냐면 고기도 이제 돼지고기 외에도 다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도축하는 방법이 있죠. 할렘이라는 방식으로 도축한 고기들만 먹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가나안 제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 그 다음에 이자를 금지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돈을 빌려주긴 해요. 하지만 이자는 안 받아. 대신 뭘로 받는 거죠? 얘네는 투자할 만큼 그 이윤을 가져가는 거야. 투자의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야. 예. 그 기독교는 뭐냐면 이자는 금지하지만 얘네들은 또 이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자는 못 받게 하고 고리대금자는 누가 하죠? 유대인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게 나중에 풀어지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불범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학 같은 걸 연구할 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플라톤 철학, 헬레니즘 철학을 이제 연구를 해서 아랍어로 번역해서 주석을 달고, 오히려 이런 그리스 시대의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플라톤 철학은 원래 그리스에서 나왔던 건데, 그리스에서 잊혀졌던 것들 다시 연구해요. 여기에서. 왜 연구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의 위대함, 알라의 위대함을 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편 논쟁도 이미 아랍에서 했던 논쟁들이 유럽으로 갔던 거야. 그것이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왔다. 뭐냐면 유럽 세계에 전파돼서 유럽에 무슨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보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철학이 무슨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이죠. 예. 그 다음에 자연과학 같은 것도 주변으로 받아들여서 유럽에 영향을 줘서 유럽의 근대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줬는데, 자, 수학으로서 이제 인도에서 수학을 받아들여서 아라비아 숫자에 보급했고요. 원래 인도 숫자 내용이 아라비아 영향을 줬고, 영의 개념을 또 확립했죠.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천문학이 발달됐는데, 발달 배경은 메카의 위치와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이용하기 위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해를 통해서나 밤은 별자리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됐는데, 그래서 달력이 제정됐죠. 그래서 이 달력 같은 것은 역법이 발달되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영향을 줘요. 해외역 같은 거 수신역 다 중국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슬람 역법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영향을 받아서 수신역이나 해외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고유한 달력이 뭐예요? 실정산이잖아요. 자, 그다음 지구 구형설을 증명했고요. 천문 관측기구를 제작했고 경도와 의도를 측정했다. 이것도 이제 인도의 천문학을 이제 받아들였고, 그날 라베라는 천문 관측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잠깐 보이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런 것과 우리나라의 역법에 영향을 줬다. 자, 화학도 발달했는데 화학은 뭐 때문에 발달했는? 연금술 때문에.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것은 금을 뭘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섞어가지고 금을 만드는 거죠. 근데 금은 단위 원소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을지죠. 그래서 금을 만들지 못했어. 근데 금을 만들려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달됐냐면 화학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산과 알칼리가 구분되고 뭐 승하, 여가, 용해, 증류. 자, 이런 것들 실험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요것들이 누구의 영향을 줄까요? 유럽에 영향을 줘요. 자, 그다음 의학도 발달됐죠. 그래서 의학은 의학 백과사전을 평락을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분 신하가 의학을 저술했어요. 의학 전범이라는 책을. 그래서 이분 신하는 이 사람은 의학자면서 의사이면서도 철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 논쟁 있죠. 그래서 보편 논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죠? 유럽의 아퀴나스죠. 아벨레노나. 이 아퀴나스와 아벨레노에 영향을 줬던 그 철학자가 누구냐면 이분 신하야. 그래서 이분 신하가 영향을 줬는데, 이분 신하도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논쟁이 있었어요. 중동에. 그런 논쟁들을 해결했어. 예, 유명론과 그다음 실제로 논쟁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철학자면서도 어떤 사람은 의학자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암의 전이 영상 이런 것도 관찰했고 등등 해갖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신화와 관련된 사람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니까 이름 기억을 해두시고, 누가 뭐 읽어볼까요, 한번? 네. 이분 신화. 네. 이분 신하는 페르시아의 철학자, 의사로서 철학, 의학, 수학, 물리학, 음악, 화학에 관한 백수십의 저작이 있다. 이분 신하의 의학 전범은 아라비아 의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의학의 아버지라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로마 시대의 명의 갈레노스 일의 의학 지식을 모아 의학 서설, 약학, 병리학, 진단치료, 약구방의 오부로 구성된 것이다. 이 책은 널리 유럽에 보급되어 17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각 의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이분 신하는 고도로 발달한 아라비아 의학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암의 전이에 대해 관찰하였으며 폐결핵의 전염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다. 의사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슬람 세계뿐만 아니라 유럽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저서로는 철학 백과사전인 치유의 서가 있다. 참고로 정통제 아랍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이 없고,
이분이란 말은 성이 아니에요. 뭐뭐의 아들이란 뜻이야. 뭐뭐의 아들. 그래서 이분 신하라는 건 이제 꼭수는 이제 뭐냐면 신하나 신하의 아들 뭐뭐라는 뜻.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신하야. 그리고 뒤에 앞 글자가 그 아들 이름이야. 근데 이제 뭐뭐의 아들 뭐뭐 신하. 그러니까 이죠. 부족명이 있고 여기 일단 부족명이 있고 부정문은 쓰지도 않고 일단 형식이 그래요. 여기가 이제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분이 나오지. 이분은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하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이분 신하는 뭐냐면 신하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죠? 신하고 그리고 신하의 아들 뭐뭐 아무개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 신하의 그 아들 뭐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아들 이름 안 쓰고 여기다 아버지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분 신하. 그냥 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한 것은 나중에 이제 그 터키에서 그 칼말 파샤 아시죠? 그래서 그 서구하는 개혁정에서 성을 쓰게 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하양, 나침판, 인쇄술, 제지술, 실용적 기술이 발달됐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수용해서, 발전시켜 유럽에 전파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철학이라든지 자연가, 이런 것들은 그 원래는 이제 왜냐면 이슬람 고유 학문은 아니지만, 이 이슬람이 학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디에 영향을 줬다? 유럽에 영향을 주죠. 유럽에. 자, 인문학과 예술을 보죠. 역사학과 지리학이 나오는데 역사학과 지리학은 이슬람 고유 학문이야. 예. 왜냐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그 마호메트나 선지자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서 전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학 같은 경우 메카의 위치 같은 것들 상업에 발달했으니까 상업계의 어떤 무역로 이런 거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역사학과 지리학 같은 게 이슬람 고유 학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예.